우리는 21세기를 굉장히 아주 중요한 해로 떠올렸어요. 희망의 해로. 이제 소위 21세기는 지난 20세기까지 어두운 모든 게 청산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평화의 세계가 올 거다. 이런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딱 2000년 이후 2001년에 세계가 놀랄만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바로 미국의 뉴욕에 있는 무역 빌딩 두 건물이 폭삭하는 거예요. 2,700명이 죽고 5천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국방성, 그 펜타곤이라고 하는 것도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 나중에 밝혀졌지만 소위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조직화된 이슬람 무장단체들이죠. 그들이 조직적으로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13명의 폭력 조직이죠. 그걸 각 여객기에 태워서 3명, 4명이 태워가지고 조종사를 협박해가지고 무역 빌딩을 공격하게 하고 미국의 국방성을 때리 부셨다는 얘기죠. 그럼 미국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의 그 방공망이죠. 그런 망이 허술한 줄 몰랐어요. 꼼짝이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부시가 전면전을 선포해요. 소위 알카에다 조직하고 전면전을 하겠다. 무장 이슬람 조직들하고. 그때까지도 그 무장 조직이 구체화된 줄은 몰랐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거점이 아프가니스탄이고, 그래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9월달에, 지난 9월달에 철부할 때까지 한 20년 아프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만든 정부에 의해서. 그때 쫓겨난 것이 텔레반 정부예요. 텔레반 정부가 알카에다 조직을 묵인했다 해가지고 그 정부를 몰아내버리고 미국이 세운 대리정부죠. 세워서 사실은 20년 통치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또 텔레반에 미국은 내주고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참 대단히 충격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참사가 벌어지냐를 보니까 종교가 인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종교에 대한 재정론을 때가 됐다 우리가. 종교는 아주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아주 순수한 참 우리의 그 없어서는 안 돼. 종교가 이 사회에 던지는 아주 묘한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은 종교적 산물이다. 종교가 없이는 인간 자체가 지탱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종교를 순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우리 같은 나라는 종교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어요.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종교가 우리도 같이 양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종교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되게 종교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슬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해결 이슬람교. 그 사람들 신도들을 표현할 때 무술인 거예요. 그 자체가 왜 저렇게 포박해졌냐 이게요. 목숨을 내던지면서 이게 충격을 주는 사회적 사건을 일으키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강하게 해석해야 되고 그 메시지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과거에 고정적으로 지녔던 종교 개념을 좀 다시 바꿔봐야 된다. 이걸 저는 종교가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 충격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어떤 종교든지 평화를 사랑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기독교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다. 불교도 하고 부처님의 자비 아니에요. 유교도 하면 인이잖아 인. 어지린자인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호메트 종교 이슬람교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이슬람이 이렇게 사악해졌냐, 포괄해졌냐 그러니. 물론 우리는 교과서에서 13세기에 종교가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가 그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요. 약 200년간 13번의
대격돌합니다. 중동을 중상으로 쭉 유럽 일대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를 하나 탈환하려고. 자, 기독교도 성지가 예루살렘이고 유대교도 예루살렘이고 이슬람교도 예루살렘이에요. 다 뿌리는 하나니까. 원래 그 이슬람교 기독교는 뿌리가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조상 아담 해와를 세워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겠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해가지고 2000년 세월이 흐르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잘 아시겠지만 더군다나 성서를 가까이 하는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유대 나라에서. 그런데 어느 세월이 100년 됐어. 100년. 아브라함 처가 100년이에요. 그때 인간 수명이 좀 길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이 900몇 살을 살았다고 그래요. 노아 같은 사람은 방주만 짓는데 120년이 걸렸잖아요. 수명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100살이라고 해서 어린애 못 난다는 법은 없을 겁니다. 생리적으로. 그런데도 나이가 100살 되더라 어린애를 못 나니까 아브라함 대를 누가 이을 거냐 그랬는데 그게 본인이 가정에서 빠진 거죠. 아브라함과 처 사라 사이에. 그게 처 앞에서 남편이 권유하니까 처가 아버님한테 남편한테 권면을 해. 아브라함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왕성한 아직 생리가 있고 어린애를 낳을 수 있는 하갈. 그게 이제 몸쪽. 하갈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공침을 해서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내가 입양을 시켜서 입적을 해서 당신이 후계를 이어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남편 앞에 권고를 합니다. 권면을. 그리고 남편이 부인의 허락하에 몸종과 동침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약속대로.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그 몸종이 어린이를 낳아가지고 기꺼이 주인 집에 갖다 바치면서 전 당신이 아들로 입적해서 길러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마음이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내놓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한다 이게. 도저히 못 내놓겠다고. 나 아브라함을 내 남편으로 섬기겠다고. 글쎄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나. 어제 뉴스를 보니까 김용곤인가 영곤인가 하는 그 탤런트가 76세더만요. 31살 여자 사이에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가졌더만요. 아들만 둘 있어요. 그 집에도. 근데 두 아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그 여자가 임신하도록 아주 화해를 했더라고요. 고소하고 야단 났더니. 그리고 그때도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놔놓고 입양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처가 이제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나에게도 아들 하나 달라. 하나님도 참 자비한 분이라 또 계속 매달리면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100살 때 일어나요. 아브라함 처 100살 때.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이 세상을 또 이해하려면 성경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힌 책이 뭘 것 같아요? 성서입니다.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성서라니까요. 그러니까 필독서는 아니더라도 관심은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읽힌 책이 무슨 책일 것 같아요? 모록이라는 게 모록. 모택동이 어록. 그것도 14억 인구가 의무적으로 읽으니까 그 세계 2위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성서담으로. 여러분 북한의 인구가 지금 얼마쯤 된다고 알고 계세요? 2,500만 쯤 됩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종교가 김일성 주체 철학 종교예요. 주체 사상 종교. 그래서 미국의 종교 대백과 사전에 보면 북한의 주체 철학이 세계 10대 종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자 숫자로. 아주 미국 성서 백과사전이 나와 있다니까요. 10번째 종교라고 세계에 신자가 많기로. 2,500만 명 전부가 신자니까. 눈 뜨면 신자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남북통일도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저 사상 체계만 없으면 같은 사람인데 변화도 있고 생각도 바꿀 수 있고 다 그러지 않겠어요? 종교는 신념화 되어버리면 이게 무슨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삭을 낳아버리니까 이제 전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몸쪽에서 난 아들 이스마일이 비돌리기 시작한다. 관심 밖으로 나가게 된다. 또 학대를 한다. 이게 번처가. 그리고 어느 날 하갈 몸종이 아브라함 붙들고 턱 먹어요. 내가 멀리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마을 한 필에다가 아들 이스마일을 태우고 물병 대에 달아서 먹을 10년간 끝없이 가라고. 그 사막을 거쳐서 가서 지금 성지라고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정착합니다.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들어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예수 탄생 이후 약 600년이 세월 흘려서 아까 낙타 등에 실려서 갔던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한 선지자가 나와서 그 후손이 나와가지고 이슬람교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마호메트예요. 근데 마호메트가 죽음 뒤에 그 종교 개선을 누가 할 거냐 이게. 그래서 마호메트는 죽기 전에 그래도 말씀을 남겨놨어요. 성실한 신자를 통해서 내 뜻을 전파해라. 그래서 제자 중에 훌륭한 사람이 하나 선택돼가지고 이슬람교를 이어가요. 그 교파를 수니파라고 그러고, 수니파. 어? 한번 따라서요. 그래서 수니파. 몰라면 할 수 없어요. 좀 창피해도. 별 것도 없지 모르는 걸 아니까. 수니파.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3대가 흘러간 뒤에 그 마호메트 혈통 속에서 똑똑한 인지가 하나 나와요. 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그 깊은 이념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서 전수되냐 이게. 혈통을 통해서 가야지.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분열해가지고 교파를 만든 것을 시어파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시어파. 뭐 시험 보면 다 맞겠네요. 자, 제자를 통해서 조직을 만들고 교세를 널리간 파를 무슨 파야? 순위파. 혹시 머리가 좋으신 분이 앞에 앉는 거냐? 그 다음에 그 혈통 중에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할아버지 뜻을 왜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냐? 혈통을 통해 가야 되기. 그래서 나온 걸 무슨 파요? 시어파. 자,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중동은 원래가 이슬람교권의 나라들은 헌법이 없어요. 따로. 그 교리 자체, 구약 성경이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국가를 통치해야 되겠다 이게. 이 사람을 믿고 안 믿고 그냥 전체 국민이. 그래서 이런 이슬람교 국가들은 전부가 종교청이라는 거죠. 종교청. 종교가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예요. 마치 북한의 노동당이 국가 위에 있듯이. 종교청이. 그 종교청만은 가정집을 아무 권한 없이 마음대로 찾아가서 조사를 할 수 있고 뒤줄 수가 있어요. 종교청 직원들은. 그러니까 타종교에 접근하고 있는가, 누가 전도를 하고 들락날락 하는가 이런 걸 다 감시해요. 전체가 다 이슬람교니까. 그러니까 자연 주권에도 넣고 수를 늘려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가 이라크, 후세인이 통치하는 이라크는 수니파가 집권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이란은 시어파가 집권하고 있으니까 항상 같은 종교 국가끼리도 팽팽히 권력을 가지고 경쟁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말이죠. 두 파가. 근데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했잖아요. 알카에다를 뿌리쳐 뽑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후세인을 완전히 잡아내가지고 지하에서 축출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권력을 해체시켜버렸다 이게. 그럼 누구 권력이 해체돼버렸어요? 순위파 권력이. 그렇죠? 그 순위파 권력이 해체되는 틈을 주변에 있는 이란에서 살살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시어파 권력을 만들어버렸다 그런 얘기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쫓겨난 순위파들, 부라든지 권력을 다 갖고 있죠. 유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 쫓겨간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유전을 관리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용병을 사요. 무기를 사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단체를 IS라고 합니다. IS. 새로운 이슬람 국가를 만든다. 다시 순위파가 권력을 잡혀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폭력 행위로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미국 지원받는 나라로부터 차단을 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주권 국가를 또 만들겠다는 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든다. 그게 바로 이 테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알카에다 조직이 거기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응? 이제 알아들었죠?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이 어지러워요.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왜 자살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막 건물을 파괴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는가. 물론 여러 개의 무장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단체가 아까 알카에다 조직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불행한 사태가 종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는 종교가 인간을 구세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 종교 만만치 않구나 저거. 잘못 걸렸다는 큰일 나구나.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메시지의 충격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엔이라는 거죠. 유엔. 유엔은 뭘 위해서 나온 기구입니까? 뭘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전쟁이란 왜 일어나냐? 세계 전쟁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토 문제 때문에 일어나요. 내 땅을 너희들이 왜 점령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서로 복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다가 전쟁이 나기도. 자원 때문에 나와요. 물이 어디가 있냐, 철강 어디 있냐, 옛날부터 전쟁은.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이해관계가 걸려가지고 서로 불평. 1차 대전도 그 왕세자 하나가 죽은 데서 일어난 전쟁이 1차 대전입니다. 국가까지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원, 민족, 모든 여러 형태의 이해관계에 걸려서 전쟁이 나는데, 그 다음에 패권 때문에 전쟁이 나는. 지금 미중 패권이 전쟁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가 초기 관심이에요. 지금 대만이라도 일본이라도 미국의 보호 아니면 견디력에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미중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미중 전쟁은 무역 전쟁에서 처음에 무역으로부터 시작하죠. 이해관계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전쟁이 기술전쟁, 기술전쟁.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헷갈린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기술 이전을 나가는 걸 막으려니까 자연히 그 화웨이의 통신 기술이라든지 또 구글 같은 중국에 가서 행위를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정부 빼가고 한다고.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어나는 전쟁은 화폐 전쟁이라고 해요. 지금 모든 소비 시장의 한 40%를 중국 상품이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61%를. 중국의 소비재가 미국 시장에서 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중국 물건이 안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네. 그 나라 물가가 올라가지고. 생산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현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좀 중국에 값싼 물건이 안 들어오면 우리 시장이 얼마나 물가가 뛰겠습니까? 지금 심지어 정통시장에 가서 나물새 같은 것도 전부 다 중국 거예요. 대부분. 우리 뭐 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날 이럴 때 제사 지낸다고 뭐
여러 가지 다 사오잖아요. 뭐 숙주나물부터 시작 콩나물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도라지라 이거 다 사오잖아요. 버사리. 이거 제사 지냅니다. 물론 한 국산인 줄 알고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상들이 제사 때 밥어동으로 왔다가 가버려요. 그냥 입맛이 없다고. 왜? 내가 이런 거 먹어본 일이 없다고 말이야. 중국 거 맛은 거 없으니까. 내가 여러 사람 만났다니까요. 밥 안 먹고 왔다고. 근데 그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예 그냥 자기들 편견이라고 9시에 제사지를 문 닫아버려. 갖다 문도 못 열고 온 사람이 있어. 조상 중에는. 원래 조상이 움직이는 것은 밤 11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영인체는. 돌아가신 분들은 자시잖아. 자시. 11시부터 1시까지가 자축 인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 시간은 11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을 이만큼 제사에서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밥상에서 앉아서 같이 국물이라도 마시고 간장 맛이라도 보고 갈 건데 일찌감치 자신은 갈 길 멀다고 그냥 9시에 제사지는 문 닫아버리고 아따 그냥 냄새도 못 맡고 간 사람도 여러 개 있으라니까 참 고생을 하죠. 반드시 11시 이후에 지내야 돼요. 영인차는 11시 이후에 보통 그런 세상이 왔어요. 우리나라도 시장인 중국 물건 안 되면 가격이 좀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못 막으니까 미국의 모든 기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여가지고 중국 시장을 이제 억압하는 거죠. 이게 무역 전쟁 그러잖아요. 그 다음 기술 전쟁 그러죠. 그 다음에 화폐 전쟁이 뭐냐? 중국의 돈의 단위를 높여버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는 거예요. 높은 가격 사야 돼. 그럼 물건이 안 팔리겠죠. 가격이 싸다가 비싸져 버리면. 그럼 그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미국은 달러 때문에 고통을 받는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화폐는 우리나라밖에 안 쓰이죠. 몇 나라가 쓰는 나라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가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미국은 끝없이 양적 완화를 해도 영향을 안 받아요. 왜 그러냐? 달러는 세계 시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갖다 달러를 찍었어요. 20%만 내수 시장, 미국 시장에 나오고 80%는 외국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이 적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양적 완화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그 금리도 올리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 금리도 휘둘리잖아요. 근데 중국에 갔다가 이제 유한화가 좀 싸니까 세계 시장을 가는 거 아니에요. 값싼 가격으로. 근데 가격을 높여놓으면 이제 상품이 안 팔리겠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87년에 있었던 도쿄에 있었던 프라자비라는 게 일본이 미국을 아주 휩쓸던 시대가 있어요. 80년 중반기에. 하와이 땅을 일본 사람이 다 사버리고 파라마운트 영화사까지 사버렸잖아요. 헐리우드에 LA에. 그러니 미국 시장에 일본 상품이 막 쓸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미국은 원래가 사이즈가 커요. 나라도 크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의 모든 물건은 우리가 빅 사이즈라고 그래요. 사이즈가 크다. 근데 일본이 미국을 공략할 때 들고 간 것이 스몰 사이즈예요. 아주 적게 만들어가지고 기능은 더 우수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일본 거 다니면 자동차도 전부 상대를 안 한다. 일본 거. 그러니까 일본이 막 부가 생겨가지고 미국 시장을 압력하려니까 미국이 흔들어요. 여기서 미국 정치가 위협을 받으니까 일본을 끌어내다가 여기들 재판, 일본 돈의 가치를 높여라. 이게 프라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30년 미국이 일본이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그 2등 국가에 3등 국가로 떨어져 있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화폐 전쟁이 하나 남았어요. 그 화폐 전쟁 다음에 찾아오는 전쟁이 물리 전쟁이에요. 이제 무기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미중 전쟁은 예정된 전쟁이냐 피해갈 수 있는 전쟁이냐 여기 지금 남아있어요. 많은 전쟁 전문학자들은 지구상에서 히랍 시대부터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연구해 보니까 약 3000년 모든 전쟁은 패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패권을 다투다가 그 주도권 안 놓으려고.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G2 아닙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 시장. 중국은 지금 무슨 시니까 시대, 중화문명 시대를 열겠다고 지금 시진핑이 큰소리치고 있고 미국은 그거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그 예언가 중에 한 사람인데 김진명이라고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본 일 있죠. 그 작가가 미중 전쟁을 벌써 2년 전에 책을 냈잖아요. 미국과 전쟁은 전쟁으로 끝나야 된다. 근데 완치 무기체계가 발달해가지고 양국이 막 완전 폐허될 거예요. 둘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만 써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풀어갈지는 몰라요. 그 지금도 아슬아슬한 거예요. 대만해요, 쌩가고 열도, 우리 한반도 다 아슬아슬하잖아. 우리 어느 편에 쓸 거냐 이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그래서. 만약 미중전이 일어나면 최전선이 한반도잖아. 동북아에 있는. 북한을 아직 입술로 알지 않아요? 북한, 중국은. 그리고 자기들의 사성이라는 거야. 동북 삼성 다음에 우리 한반도가 사성에 해당된다. 이게 전략기. 여기 사드 넣는 것을 왜 중국놈들이 그렇게 반대하냐 이거야. 우리한테 무역보복 오고 말이야. 롯데그룹 같은 가서 손발 들고 나왔잖아요. 참 팔아버리고. 사드 때문에. 사드 방어무기잖아요. 레이더 가지고 중국의 일부 지역을 바라보는 거 아니야. 소위 무기 체계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아주 반대를 하니까 미국하고 양해를 구한 것이 한쪽 눈을 감고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한쪽만 본다고. 중국 쪽으로 깊이 안 보겠다고. 그래서 중국 놈들 얘기가 일리가 있지. 눈이랑 감을 때는 캄캄하지만 떠보는 건 보는 거 아니냐고. 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잖아. 사드 더 이상 활용 안 한다. 갖다만 놨지 성주에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가준다. 세 가지가 약속했어요. 자기 집권 시대는 사드는 더 이상 지금도 가도를 못하는 거예요. 군대들 막사만 지어놨지. 지금도 환경평가하고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래서 환경평가가 나와야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참 종교가 주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유엔이라는 것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제1차 대전 끝나고 나온 것이 국제연합이죠. 유엔이라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제네바에서 유엔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제네바에서 뉴욕으로 유엔 본부가 넘어갑니다. 미국의 그 카네기 재단인가요? 거기서 돈을 내가 유엔 본부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제네바에는 제1사무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2사무국이 뭐 라이로비안가요?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비닐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남통운동 국민연합에서 유엔 제5사무국이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DMZ나 한국의 유치여자운동 운동도 대단히 중요한 것은 유엔은 전쟁을 억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아시아예요. 현재로서. 그리고 전 지구촌의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앞에 선생님. 지금 세계 인구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내가 앞에 잘 놀았는데 대충만 안 돼, 그냥. 기억 안 나세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계 인구. 65, 70하고 75. 상당히 많이 깎아주네요. 78억입니다. 8억. 그 중에 45억이 아시아에 살아요. 절반 가까이 넘잖아요. 그리고 아시아에만 유엔에 가입된 나라 중에서 48개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엔 사무국이 없다고 말이에요. 전쟁이 가장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이 아시아가. 처음 중국 끼고 전쟁 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게. 우리 문 총재님이 2000년 8월달에 유엔 본부에 가서 연설할 때도 유엔 DMZ 지역에 우리 평화 지역에 DMZ 지역에 38선 휴전선에 참전 나라 우리나라 참전 16개국 중에서 나중에 밝혀진까지 합치면 거의 20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지원해요. 22개 나라가 뭐 의료비까지 해서 그런 나라들의 문화공간 교육공간, 자기들 예술공간을 한번 쫙 만들어 전시해놓으면 얼마나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어요. 그 나라의 영역 공간을 거쳐온다는 건 곧 그 나라하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참 기발한 아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평화공원이 필요하다고 유엔에 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구인데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여러분 저 장미전쟁이라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70년 전쟁을 해요. 영국은 성공의 국가입니다. 성공의. 같은 기독교라도 구세군들한테 구선남이 뚫린 거 있죠. 성공해요. 근데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야. 성당, 천주교. 그러니까 신교, 부교 차이죠. 그 종교 때문에 70년을 전쟁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부족국, 아프리카의 민족이 없어요. 부족들. 각기 나름대로 소속 종교가 있어요. 깃발만 들고 그냥 배 타고 가면 섬에 점령하지 그 나라야. 인구가 뭐 몇만 명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것들이 서로 다투다가 싸우는 거예요. 내부 전쟁이 나고 수달 같은 나라들. 그러면 당연히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를 화해시키는 국제기구의 조직이 시작했죠. 아까 분쟁이 위험한 한반도에 유엔 사무국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유엔 본부 안에도 종교를 화해시키는 위원회가 하나 시작했죠. 사법위원회, 뭐 영토 때문에 서부 때문에 재판하는 국제재판소에 다 위원회 있잖아요. 근데 종교를 다루는 분과가 하나도 위원이 없습니다. 제일 종교 때문에 전쟁이 많이 나는데, 그리고 얼마나 이 허구냐 이게 유엔이란 기구가. 기가 막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평화, 국제 평화를 위한 기구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그 UPF라고, 여러분 지금 주체가 UPF입니다. 천주 평화연합. 그 주체적인 것, 다시 말하면 종교를 가지고 분쟁을 조절하는, 화해하는 분과를 만들어서 종교에 대한 이해를 줄이면서 그 왜 물리적 수단을 하냐, 이게 평화적으로 해야지. 종교가 원래 사람이 평화인데. 그렇게 조절해가지고 사전에 전쟁을 억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우리 문선명 선생님은 종교의 상원, 지금 국회가 하원의원, 일본의 중의원 참여는 그러듯이 유엔에도 상원제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각 종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화해를 사전에 전쟁이 일어나게 예방하는 그런 국제기구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유엔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걸 몰랐더냐 이거예요. 다 알았는데 못 만들었어요. 왜 못 만들었을까요? 유엔을 최초로 창립할 때는 승전국이 주체가 됐어. 미국, 소련, 영국, 그 다음에 어딥니까? 중국, 장개석 정부, 프랑스. 근데 다 종교 분과를 두려고 했는데 소련이 결사반대는 거예요. 왜 소련은 반대했을까요? 소련은 2차 대전 이전에 이미 유물론 국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레닌 혁명 때문에. 소련도 원래 종교 국가입니다. 아주 소련에 가면 교회당 성당 많아요. 탑 있고. 그게 바로 저 예수 제자 가운데서 히랍으로 전도 나간 사람은 바울이고, 이태리 로마로 전도 나간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태리를 중심 삼고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어내요. 기독교 승인을 받을 때까지. 여기가 신교 아니요. 그 기독교의 원래 지금 카톨릭이죠. 그 다음에 히랍으로 전도 나온 사람은 거기서 러시아로 건너가요. 터키를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방정교를 만들어요. 동방정교. 그게 소위 카톨릭의 구파고, 여기 로마 쪽이 신파야. 예수 제자 가운데 그것도. 근데 레닌 혁명 후에 완전 유물론 중심으로 세계화를 바꿔버렸잖아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먹은 그대로 된다. 예수는 후세에 날조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가공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해버렸다. 그럼 인간주의가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결사반대를 해서 유엔에 종교문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유엔이 아주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이런 것이 무슨 일일까요? 아주 유엔이 고마운 일 하나 했어요. 그게 뭘까요?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파송하는 것을 합의했다 그러는 거예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규정에는 어떤 사건이 나서 개입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면서 상임위원회가 갑니다. 상임이사국. 여기 5개 나라예요. 대표국가가. 절대 권한이 있어 5개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자유중국입니다. 중국은 대만 중국.
응? 그리고 어디가 있어요? 5개 나라가. 러시아 그렇죠. 응? 그런데 이 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거부권 행사해본 비토 못 오는 거예요. 유엔 행사가 되질 않아요. 상임이사국 중에서. 근데 어떻게 한국이 유엔국이 오게 됐을까요?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해버렸습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트루만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가지고 이사국을 소집해서 네 나라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만, 지금 대만 자유중국이 상임이사국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지금 중공 시진핑 정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오적이죠. 한반도에 대해서 장개석 정부니까. 그 다음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우리 편이잖아요. 유럽이니까. 그러니까 소련 하나가 반대로 못 오는데 소련이 참석을 안 하고 있어. 소련 대표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첫째 설. 소련 대표에게 본국에서 가서 비토해라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소련 대표가 전화를 받을 때 비토란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보이거든 줄 알고 회의에만 안 가면 된다고 안 가고서 그날 소집을 했는데 첫 번째 설. 그다음에 두 번째 설. 자, 마이애미라는 데로 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더운 지방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데 해수욕을 갔어요. 소련 대표가. 근데 폭우가 와가지고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안보리가 소집된 날 못 참석했다는 설. 이런 설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모든 나라들 외교 문서를 30년이 되면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30년이 된 50년의 한국전쟁이 났으니까 당연히 2000년경에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 한국전쟁 난 지가 70년 넘었잖아요. 72년이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발표가 되는지 안 되더니 작년에 소련 외교 문서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그날 소련 대표가 비토를 안 한 이유는 미국을 일부러 한국전쟁에 개입시키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미국을. 유엔군을 파송해서 미군이 한국의 주전선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전선에서 골탕을 먹게 해놓고 유럽에 대해서 방위가 허술할 때 소련은 유럽 지역을 더 많이 차지한다. 이런 전략이 있어요. 싸울 때. 시간이 든 거죠, 정말로. 응? 그때 여러분 유엔군이 안 왔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았을까요? 우리나라가 공사가 진짜 끝났지? 뭐 좋든 나쁘든 이승만 대통령 덕을 본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양반의 결단에 의해서 한반도의 안보를 미국에다 맡겨가지고 지금까지 건설해서 여기까지 살게 됐지. 그런 양반 없어가지고 옛날 김규식이나 여운용 같은 사람처럼 좌우 남북이 합작해가지고 인민위원회 만들자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대한민국 언제 했겠어요? 우리 상식을 생각해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72%가 공산주의를 찬양했어요. 왜? 소련에서 인민해방을 했지. 지구촌 중국서 사회주의 정권 만들어내지. 뭐 그러니까는 그것만이 민족회복 우리는 일제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 나라 인텔리겐츠들이 지식인들이 책에서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사회주의에서 애국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저 청산리 전투했던 김자진이라든 홍범들은 다 사회주의적 이상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싸운 사람들인데 다. 김원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소련놈 전략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넣어서 고전하게 해놓고 유럽에 관심을 못 가질 때 유럽 땅을 더 넓힌다. 동굴아파를 공산하는데. 그래서 동굴아파를 공산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소련이도. 그걸 미국이 늦게 알고 마샨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는 노동자, 농민, 무산자를 노리니까 오히려 공산세계에 들어간 나라보다 자유를 지키는 나라들에게 무상은 줄 무제한해줬어. 그래가지고 뭐 바다도 막아서 농지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신산업단도 만들어가지고 노동자들 잘 살게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타도자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고마운 덕이다. 그리고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빌리 그레함 목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다는 보고를 받고 그때 유엔 대사 우리나라는 장면 대사거든요. 그 다음에 트루만 정부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국에 새벽 전쟁이 났다고 24일날 25일날이죠. 그래서 이 트루만이가 별장에 갔다가 휴양지에 갔다가 이제 강요들을 불렀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와싱턴으로. 그래가지고 빨리 그 군사적 개입을 해라. 메가드에게 연락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요들이 유엔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빨리 소집하라고. 27일 날 안보리가 소집된 거예요. 전쟁이 이틀 만에. 그래 빌리 그레함이 미국의 트루만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한 50만 있는데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게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죽는다 이게. 공산주의 기독교를 용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국에 미군을 보내고 일본을 보내야 되겠다고 해서 트루만이 막 움직였다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 자선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이. 참 기적 같은 우리가 유엔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유엔데이에 있었던 거 10월 24일 것이잖아요. 하루 놀았잖아. 그날 유엔데이라고 해가지고. 유엔이 고마운 거예요. 유엔이 평화기구로 생긴 이래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파송한 거예요. 박수는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는 38선 지역이라고 하면 진짜 북한에서 그 강제노동이나 당하고 막 응? 큰일 날 뻔봤구만. 내가 낯지러구만 이거 지역도. 아니 저 포천 밑에 있어서 아주 좋은 지역인 줄 알았더니 아까 책자 하나 보니까 여기 뭐 38선 지나간 지역이 있다며 여기도. 낯지러구만 그래. 얼굴 못 벌고 바꾸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유엔의 평화를 만들려면 종교를 조종하고 화해하는 국가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엔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미중 패권 전쟁의 미래가 우리에게 참 닥쳐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까 전염병을 앓고 있다고 해요. 전염병. 이 전염병은 수십 차례 지구촌을 흔들었어요. 이게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많잖아요. 무슨 스페인 독감. 응?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도 역병이 많았잖아요. 무슨 나비이라더니. 응? 그 최근에도 무슨 독감 같은 다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전염병으로서는 중세, 그러니까 한 15세기, 14세기, 말에서 15세기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패스트라는 얘기입니다. 패스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패스트 예방 백신을 끝없이 연구해다 200년 걸려서 패스트를 막은 거예요. 패스트는 우리말로는 호열자입니다. 호열자. 그럼 전염이 되면 새카맣게 타버려요. 사람이. 7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코로나는 치료를 하다가 간 분이 지금 한 2년 우리가 시달렸지만 2,800명 정도 돌아가셨더만요. 독감만큼도 안 돼. 독감은 1년에 한 3,000명 정도 안 돼. 우리 2년 반 만에 2,700명밖에 안 죽었으면 그 견딜만 하니까 이제 무슨 이두코로나?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엄청나게 이제 무서운 전염병들이 우리 역사상에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서 충전 문명의 대천을 가져버려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때는 교황이 국왕을 통치하던 시대예요. 국가 권력의 최정상의 교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이 머리를 들고는 못 살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벌받은 죄의 대가인 줄 알고 반성하고 분위기가 전체 종교국가니까. 그런데 반드시 선한 일을 하면 그 결과가 좋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걸로 알아서 선악으로 이제 설 구분하면서 양심을 주고 살았는데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젖을 물기도 전에 패스가 왔다 이게. 새까맣게 타버려요. 젖 한 번 안 물려보고 죽어버린다고 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때 사람의 마음이 곤란해집니다. 신이 존재할까? 신이 있다면 이렇게 무자비할까? 얘가 뭔 죄가 졌냐 이거예요.
태어나서 젖도 안 물었는데. 거기서 많은 혼란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싹 터가지고 끝없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가는 것이 인간주의라는 거예요. 인간주의. 인간의 이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신의 능력은 없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소위 물론 기독교도 각성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나오고 또 뭐니까 선리사관이 나오고 나옵니다만은 이게 인간주의가 극도로 극대화해가지고 피어나온 것이 문해공입니다. 르네상스. 예술이라든지 전부 다 신과 관계없이 우리 인간이 이성이 하나님의 경지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이게 결국은 싹트고 싹트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호엘 바라는 사람의 유물론. 사람은 오직 먹은 그대로 된다.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럼 정신은 뭐냐? 모사, 그림자 같은 반영이다. 물질이 있을 때 오직 존재하고 나머지는 사라져버린다. 이게 공산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명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이게 바로 북한에 들어간 열매된 것이 김일성 인간주의, 주체사상이에요. 김일성주의. 김일성주의도 결국은 인간을 바꿉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그럽니다. 나는 전체 속에 하나다 이게. 개성은 없어. 수령은 뇌수고 당과 군은 뇌에 해당돼요. 뇌수가 있고 뇌가 있다 이게. 그리고 인민은 사지백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뇌수가 명령은 뇌가 작동해서 사지백체 전달을 해요. 그럼 사지백체 일률적으로 한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지럽다 그러면 도구 가지랑 가서 긁어야 되고 밥 먹을 시간 됐다면 따라서 가서 움직여가지고 밥상에 앉아야 되고 이거 내가 명령하는 거 전부 다. 부부간에 관계해라 하면 내가 명령해서 잡으러 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은 내수에 있는 거예요. 내수. 이걸 수령이라고 해요. 수령. 응? 내수 최고 수령. 영도자. 근데 어디까지 가버렸느냐.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론 존재론에 들어갑니다. 철학적으로. 그럼 무슨 생명이 이제 어디서 왔냐를 따져야 돼. 어디서 왔냐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냐고 하면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생명에다 영생을 하나 붙여. 영혼을. 그러니까 영혼을 붙이면 육신은 부모가 주었지만 영혼은 하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제자가 시골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예수님한테 가서 랍비 선생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제사 지내 올랍니다. 장례 지르고. 근데 거기서 예수가 단호히 거절해 본 거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죽은 자는 아버지 죽었죠? 그럼 죽은 자는 동네 사람들이 장례 치르겠죠? 거기다 맡기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지금 노동운동하는 사람도 그렇잖아. 그때는 산 자의 나를 따르라고.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영적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접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었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는 죽음이야. 그냥 육체 덩어리만 존재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인생은 인간은 그와 똑같은 논리를 김일성이가 북한 사람에게 접목시켜놨다 이게요. 그것이 부모는 육체를 주었고 수령은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주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사람답게 사는 삶을 주었으니 부모는 유하는 것, 육신은 유한하잖아요. 100살 이상을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부모가 줬어. 그거 가르쳐요. 근데 사람답게 사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요. 그 영원한 길은 수령이 줬다 그런 거예요. 수령이 줬다 그런 거예요. 만일 수령이 안 줬더라면 뭘 줬냐 구체적으로 따지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를 의식하는 힘 그걸 자주의식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끝없이 투쟁하고 발전해가는 힘 그것을 창조의식이라고 해요. 새로운 걸 끝없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자주의식과 창조의식을 끝없이 추동, 밀어붙여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명 주체가 되는 힘을 사상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의식, 창조의식, 사상의식을 김일성 주석이 인간의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령은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줬다는 얘기는 그 수령의 명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게 북한의 인생관입니다. 북한 사람들. 근데 유물론이잖아요. 유물. 물질밖에 정신 없지 않은 사람들.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 절대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상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죠. 근데 북한 사람들 머릿속에는 김일성이 죽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영생하신다. 누구와 함께? 인민과 함께. 인민과 함께. 북한에 가면 군대군대 썼습니다. 주석님은 인민과 함께 영생하십니다. 근데 지금 금수산 기능 궁중에 누워있잖아요. 궁전에. 지금 부자지간에 짜라니 김정일이하고. 그것도 살아있다는 거 지금 너 정신세계가. 그 궁금해서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600m 타고 먼지 털어가면서 막 조사 다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기능궁전 앞에 가보니까 김일성이 서 있더라고요. 양복 하나 입고. 아주 똑같더라고. 사람이, 죽은 사람이 서 있는데 내가 손을 내밀었다니까 산 사람인 줄 알고 쏘려고. 근데 움직이지 않아. 똑같이 서 있는데.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걸 입상이라고 해. 입상. 동상은 구리로 만들어서 세우는 게 동상이고 그거 한 3만 6천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통일돼도 그거 제거하는데 힘들 거예요. 동네마다 찾아가서 엎드리려면. 내린 동상처럼. 근데 입상은 뭐냐? 양초로 만든 거예요. 양초로. 양초로 살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피부랑 똑같아요. 들어가니까 뭐 각국에서 갖다 준 뭐 훈장이라든지 쫙 진열해놓고 또 김일성이 90도 7월달에 죽을 때 인민, 당, 학생, 뭐 군인 할 것이 막 통곡했잖아요. 막. 응? 김정일이 죽을 때만 해도 시민들이 그 추운 날 그냥 길바닥에다 자기 잠바 같은 거 깔아가지고 막 길을 내주잖아요. 눈에 그 차 미끄러지면 큰일 난다고. 자기는 알몸으로 써있고. 그 맹랑한 놈들의 것들하죠. 앞으로 문제가 되진다 통일을 하면 정신산업층이 있어져. 막 알몸으로 달라들 편인데 말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갔더니 거기 관리다가 너무 잘했어. 그러더라고. 남조선에서 왔죠. 예. 그 수령님이 별로 안 반가워할 겁니다. 남조선 사람들한테는. 거기 와서 인사를 올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시오. 인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일 앞에는 빨간 만토 쓰고 이제 술 한잔 얼굴이 먹고 누워있거든요. 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발 앞에 가서 인사를 한번 올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걸음질로 나와가지고 머리를 지나서 머리는 하지 마라 인사를. 그리고 돌아서가지고 옆구리에서 인사를 한번 올리고 뒷걸음질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랬다 이거. 근데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이 김일성이를 훈계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살아서 사람을 괴롭혔으면 그만 괴롭혀야지 왜 죽어서까지 괴롭히냐 이거야.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나 좀 치워보라고 그러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머리맡에 서가지고 한참 속으로만 했지. 빨리 일어나서 내 좀 치워주라고 갖고 나타나라고. 왜 죽어가지고 계속 괴롭히냐 말이야. 스탈린이라든지 저 중국의 모태성이 좀 괴롭히고 있잖아. 인민관계에 누워가지고. 그 못된 놈들이 죽은 놈 끝이나 이 무물론자들이 못된 거가 누워있냐고. 그러고 이제 옆구리다 저라면서 내 말 명심해라고 빨리 없어져 보라고. 그러고 왔더니 동물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康康좀 들어가더니 열쇠를 확 채워보더라고요. 서너 시간을 안 열어줘요. 이제 나 가는 줄 알았어. 인사도 잘못했다고. 뭐 어떠가 심정이 있어서 수령님 얼굴에 인사하지 말라는 인사를 해요. 그러더라고. 얼굴에다 하지 말라고 했다. 아니 저는 어려서부터 예절을 잘 배운 부모님 밑에서 있었는데 얼굴을 보고 인사하지 옆구리다 보고 인사하는 건 나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수령님께 얼굴에다 대고 인사하는 것이 편안히 잘 계십시오 하는 좋을 것 같아서 거기다 인사했습니다. 무슨 회개망치한 소리 하고 있어. 중앙당에 보고했더니 즉각 평양을 떠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내일 아침 7시에 떠나십니다. 아 정신 바짝 들더만 한 며칠간 더 있으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가로등도인데 캄캄한데 공항에 나와가지고 7시에 중국 신병이 떨어지니까 이제 식은땀이 식더만. 좋은 줄 알았어. 이 사람은 장군을 따라. 지금 저 시대끼리 말이야. 호치민이 같은 거는 베트남의 호치민. 호치민은 고등학교 이후에 일체 학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딱 선생이 한 분 있었어요. 누구냐? 우리 정약용 선생. 목민민 심서를 썼던 정약용 선생. 그 호치민이가 목민 심서를 기록해 보면 1800번을 탐독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영웅이 될 만한 거죠. 딱 한 걸로 평생을 살고 성철 스님처럼.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베트남 공산당 종자라도. 그 사람은 죽을 때 절대로 밀랍해가지고 방부제 바르지 말라고 그랬거든. 나를 불태워서 베트남 인민과 함께 있게 큰 나무 밑에다 재를 뿌리고 정성을 얻은 뼈 한 주먹을 나무 밑에 묻어라. 내 향취라도 나게. 그래서 나를 그리워한 사람들이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서 담배를 갖다 피게 하도록 나를 그렇게 버렸죠. 죽음을 해결해달라. 이렇게 갔다. 근데 옆에 나라 사람들이 좀 방부제하려고 놓아두니까 저것도 또 이런 공산당들이 거기다 어설픈 방부제를 발라두는 거예요. 호치민 광장에 가보면. 그 지난번에 갔더니 없어. 호치민이 어디 가보고. 어디 가냐고 러시아를 갔다며. 소련 모스크바를. 왜 그러냐고 방부제 효력이 없어가지고 방부제 발부로 갔다는 거야. 죽은 사람이 어색하지만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냐고. 미친놈. 위대한 사람은 등소평이요. 소평이. 나보다 더 적지. 1m 52니까 나는 54면 되는데. 소평이. 이 사람이 죽을 때 생각해 보시오. 홍콩이 98년에 영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이 사람 97년에 10월달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이 영국으로 반환되는 걸 보고 죽으려고 했는데 먼저 갔다. 그래서 유언을 합니다. 내 죽거든. 시신을 불태워서 홍콩 앞바다에 때려라. 그 파도와 함께 넘실거리면서 홍콩이 중국으로 돌아온 날을 얼싸안고 춤을 추자. 그리고 부탁한다. 중국 14억이 한꺼번에 울면 경제적 굉장한 손실이 크니 10,000명만 대표로 뽑아가지고 우는 사람을 전문의 사람이죠. 1분간만 애도를 해다오. 그래서 지시에 따라서 10,000명을 뽑아가지고 총 딱 10시에 치면서 아이고 나 끝! 그러고 끝나고. 얼마나 멋있어. 지저분하기도 쉽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세의 패스트가 참 새로운 인본주의를 태동시켰듯이 코로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올까?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좀 연구의 대상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 어떤 사람은 민노총이 저 8.15 뭐 광장 뭐 어제도 그제도 뭐 데모한다고 야단이잖아요. 요거 몇 년 안 가서 못 볼 거라고요. 왜? 로버트가 전부 인간 노동자를 대신해서 전부 다 일을 하는데 민노총 조직이 되었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야. 지구상에 있는 많은 직종에 2,600개가 일시 없어져 버린 거야. 앞으로 사자 붙은 직업은 없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무슨 세무사 이게 사자는 안 없어져요. 판사, 검사 없어져요. 왜? 전부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례를 다 찾아버린대. 몰라 사람이 월급 주고 있어. 그냥 컴퓨터만 몇 개 두드려보면 그냥 전부 다 알아가지고 판결이 딱 나오고 이 사람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분석해가지고 몇 년형. 의사도 수술을 인공지능이 더 잘하잖아요. 정확하게. 자동차 지금 자율자동차 다 나와서 다니잖아요. 벌써.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우주가 개발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우주 여행 갈 사람들 모집하고 있더만 3억 8천만 원씩. 곧 가는 것 같더만 한 10년 이내. 이번에도 우리가 연료 좀 조금 더 넣어가지고 0.3촌가 그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그 공간에 못 올라간 거야. 안착지에. 그 참 한국 사람 무섭구만. 요즘 고흥 라리온가 거기에 날아오죠. 날아오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주센터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날아가 올려보낼 때 소련 기술로 갔잖아요. 소련에 의뢰해가지고 3번 만에 성공했고 2번 실패하고. 근데 이놈들이 그 로켓을
액체 로켓, 대규모 큰 로켓을 거기다 놓고 가버렸더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모조품이니까 어디다 폐기해도 상관없음 이렇게 붙여놓고 가봤어요. 근데 거기 최고 책임자가 가만히 보니까 모조품이 아니고 진품이라는 거예요. 엔진이. 요걸 갖고 연구했더만 내가 알고 보니까 중앙일보에 그저께인가 났는데 보니까. 그럼 왜 그냥 놓고 갔다 하니까 귀찮으니까 무거운 거 들고 오라니까 그냥 그다 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니까 모조품 갖고 왔다 끝이야. 누가 어떤 놈이 장부를 조사해서 감사해서 우리처럼 국회에 따지고. 한국 사람 머리는 비싸더만. 웬만하면 한국 사람 웬만하면 우주 다 가더만 지가 날개 달아가지고 내년은 사람이에요. 별거 아니라는 거야. 밥만 좀 더 먹고 가스만 뱃속에서 넣으면 날아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한국이 앞으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가 사라진 이후 아까 코로나는 델타 같은 거 자꾸 변형이 나와가지고 함께 살아야 돼. 독감처럼 그냥 사는 게 죽는 죽고 사는 살고 운명적으로 뭐 자살도 몇만 명씩 하는데 뭐 그거 안 되겠어요? 그래 살면 되지. 지금 시간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얼마나 갔습니까? 시간이 얼마냐. 웬만하면 그냥 마음을 짓고 끝냅시다. 이지. 우리는 열이 한번 붙으면 바닥을 내버려야지 하다가 깨또 중간에 끝나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는 상상을 초월한 세계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총체적으로 4차 산업문명이라고 해요. 4차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에너지의 변천입니다.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꿨잖아요. 여러분, 산에 풀 뜯어먹고 사는 소가 우리 어르신 고사리를 먹나요? 안 먹나요? 고사리 안 먹습니다. 안 먹죠. 잘 알죠. 경험으로. 네. 근데 사람 먹나요? 안 먹나요? 사람 먹죠. 근데 왜 사람 먹을 거예요? 손 안 먹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병이 걸린다는데. 그게 불의 발견이에요. 불의 발견. 불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먹잖아요. 고사리를.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죠. 물에 담가다 먹으면. 근데 소는 이끌 줄 모르죠. 그러니까 오면 죽는 거야. 뭐 안 먹어버리고 그래서. 소도 보통 놈보다 용이지. 안 먹고 도망다니는 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두뇌가 좋은 집단입니까? 응? 불을 사용했다 이거 우리가. 도구를 만들었다 그러니. 그래서 우주도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끝없이 또 진화해요 사람이. 그래서 미래 세계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통일, 인간 두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협상 안 돼요. 지금 북한하고 수십 회 뭐 협상하고 약속하고 선언하고 선포했죠. 제일 정확하게 그래도 우리가 얻어낸 것이 뭔지 아세요? 91년 고위급 회담이라는 고위급 회담. 그래가지고 92년 3월 달에 마무리된 고위급 회담. 90년 초는 북한이 제일 어려운 공격에 빠질 때입니다. 왜? 소련 제국이 망했죠. 중국이 시장경제화하면서 자유세계하고 외교 수립을 하죠. 우리하고 92년에 했잖아요. 중국이. 91년에 소련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북한이 이제 병든 거예요. 왜 병드냐? 자연재해가 겹친 것도 사실이고 병든 이유는 간단해요. 과거에 북한과 소련, 중국 사이는 공산국가끼리니까 무역을 해요. 무슨 무역이냐? 구상무역을 합니다. 구상무역. 물건과 물건을 바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많이 나오는 광물질, 마그네사이트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철광 이런 걸 가지고 갖다 바꾸는 거예요. 선의로. 그래서 아시는 대로 전력 대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썼다 그런 얘기야. 근데 시장경제화하면서 90년부터는 갑자기 소련 중국이 북한에다 통치를 해요. 이제 구상무역을 안 한다고 해서 현금 갖고 오니라 달러 그걸 경화결제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거래하는 걸 구상무역 물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가라 그런 얘기야. 그 대신 공산국가끼리는 모든 물가가 일반 나라에서 쓰는 물가의 10분의 1로 싸요. 그러니까 90%는 구불이다 그 말이야. 성격도. 왜? 그 사람들은 경제가치, 돈의 가치를 노동력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걸 노동가치세라고 하는데 노동이 얼마나 투입되냐에 따라 그래서 화폐가 외화폐가 있고 인민폐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가서 어디 관광지 갈 때 입장료 내는 것을 100원이면 내국인들은 10원이에요.
10분의 1로. 지하철도 외국인은 200원이면 내국인 20원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공산국가끼리는.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 이게야. 그래서 물건 안 바꿨다. 현금가공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달러가 있어요. 여기서 망쳐둔 거죠. 전혀 아직까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북한이 그냥 고난의 행위 시작된 줄 알아. 경제가 마비돼버려서 전력이 안 들어오니까. 미국이 지금도 패권을 안 올라가고 큰 소리 치는 건 뭐예요? 미국에서 석유가 나와, 석유. 모래에서. 세일가스라고. 여기 200년 쓰는 거예요, 미국만 쓰면. 그러니까 중동에 매달리질 않아요. 소련도 석유 국가고 중국도 석유가 나온 나라입니다. 석탄 의존도가 높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석유가 아주 큰 소리 쳤는데 이제 그 에너지가 뭘로 바뀌냐? 수소로 바뀌냐? 전기로. 전기를 수소로 만들었어요. 앞으로 지금 이 과정에서 과도기에서 휘발유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죠. 전기차가 얼마 안 가서 수소차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소는 바닷물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관이 바뀜으로써 세계적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노동은 전부 다 전쟁으로 로봇을 하는 거예요. 군대 뽑을 필요가 없어. 아주 무인 전투기가 다 나오고 무인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걸 드럼이라고 하나요? 그 드림?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전쟁하는데 뭐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뭐 원격 조종하는. 이걸 군대가 60만씩 가서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있어. 그래서 고지전 안 했냐, 고지전. 옛날에는 고지를 누가 뺐냐에 따라 승표가 나오니까 그걸 암호 해가지고 찌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전부 공중전에서, 해전에서 갈겨서 초토화 시켜놓고 지상부는 관리어로 들어가, 행정관리어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죠? 이해하죠? 박수 한번 더 치시죠. 듣기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하거든. 영어들이 나 쉽게 한다고 해도 얼마나 졸려요. 웬만하면 졸아고 있어, 졸아고. 제일 감이 잘 되는 방법은 졸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떡 깨는 거야. 그럼 들은 것 같기도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끝나고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잘 들어도. 그래도 나가면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네 어디 갔다 왔나? 아카데미 갔다 왔냐? 교육받으러. 뭘 배웠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무 소용 아니야. 당신도 가보시오. 다음 기회. 그거 앉아만 있다고 하도 뭘 압니다. 세상이 보이고. 그럼 되는 거예요. 가보란 말만 하면 된다니까요. 다음 기로. 벌써 이어지잖아. 오늘 5기인가 그러죠? 그럼 뭐 6기가 오고 그러잖아 벌써. 그러니까 앉았다만 가라고 말이야. 졸아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계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 이제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는 거 기억나죠? 얼마 전에 있었던 게 그것도 오래됐죠. 1918년에 적어도 지구촌의 절반을 쓸었던 게 스페인 독감이에요. 그때도 전체 죽은 인구가 한 8천만 죽었습니다. 스페인 독감. 우리나라가 1918년은 바로 1919년 3.1운동 직전이에요. 비참했죠. 무슨 방역 시스템이 있어요? 무슨 약이 있어요? 그럼 죽어가는 게 동네에서. 그때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놈은 일본 놈하고 싸워 죽겠다. 여기 3.1운동이야. 나오라고 말 안 해도 그냥 누가 동네에서 깃발 들고 오니까 나온 거야. 동네 앉아서 전염병 전에 죽는 이가 나라 동료를 외치다 지금 명분이 있지 않냐고. 여기 3.1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아주. 오늘 정식 명칭은 알고 가십시오.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발생된 게 아닙니다. 미국 구명기에서 발생됐어요. 인도네시아에는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막사에 생겨난 거야. 독감이. 근데 스페인은 하도 떠들어대니까 거기 사람들이 알기를 스페인에서 나온 줄 알고 스페인 독감 그런 거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코로나는 어디서 발생했다고 합니까?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나도 현지 가봤는데. 근데 이것들이 바이러스를 어디서 연구하냐면 동굴에 있는 박쥐 있잖아, 박쥐. 이걸 잡아다 연구를 해요. 그걸 전염을 잘 시키니까. 근데 이걸 연구해서 소각시켜버려야 돼. 연구 재료로 쓴 박쥐를 다 없애버려야 돼. 근데 이것들이 바이러스를 연구하고는 고기를 갖다 또 파는 거지, 뒷공역으로. 죽은 박쥐를.
죽는 데는 안 먹는 게 없어. 다 먹어버려. 그래가지고 시장이 커져가지고 누가 이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안 있다고 그렇지만 관리를 잘해야지 연구소 만들어주는 거야. 아무튼 이런 면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고. 자, 지금 인간에게 닥친 아주 요소가 기후변화죠. 기후변화는 너무 잘 알죠. 지금 어제-그제도 로마에서 기후협약 재확인을 했죠. 무슨 확인입니까? 탄소 중립을 앞당기자. 탄소 뭔지 알죠? 모든 걸 태우면 탄소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 응? 가스 말이요. 거기 지구촌을 기후를 올린다는 말이요. 모든 화력, 석탄을 떼는 것은 전부 탄소 배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중에서 제일 많이 탄소를 배출할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할 것 같아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항공기. 제일 탄소 배출 안 하는 게 기차예요. 버스도 전부 휘발유로 가잖아요. 지금 전동화되어 있잖아요. 전기차로. 기차가 제일 탄소 배출 안 합니다. 앞으로 탄소 시장이 형성됩니다. 탄소를 사고 팔아요. 앞으로. 지금도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데가 있어요. 탄소 시장이 있어요. 이해 안 가죠? 아직 탄소를 사고 판다는 게 이해 안 가죠? 우리는. 그 뭔 말이냐면 지금 집에서 쓰는 쓰레기 같은 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갖다 버리죠. 그 다 돈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각 가정의 탄소 배출량이 결정돼서 나와요. 몇 톤까 몇 그램까지만 써라. 몇백 킬로그램만 써라. 이렇게 각 지방의 세금처럼 베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매길 수 없으니까 봉투를 갖다 써라. 그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탄소를 내가 한 500g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전략해가지고 200g밖에 안 썼어요. 그럼 300g 남았죠. 그걸 시야에 내다 파는 거예요. 더 많이 쓰서는 그걸 사다 써야 돼요. 그것이 각국 나라에 배정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나라까지만 배정해요. 지구촌에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느냐? 약 60억 톤이 배출돼요. 60억 톤, 억으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15억 톤을 배출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후협약에서 빠져나오고 그랬어. 그것을 돈을 내려니 돈은 비싸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거리라니 제조업이 가동을 못해요. 염색공장이나 철강공장 이런 데서 탄소 배출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빠져나오는데 바이든은 그래도 세계 30국가라서 우리도 기후협약에 해야겠다고 재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 3억 톤을 배출합니다. 세계 4번째 우리나라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서 연설할 때 큰 소리 쳐버렸어. 우리는 2040년까지 탄소의 40%를 중립화시켜 없애겠다. 바꿔 말하면 화력발전소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1을 지금 생산해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40%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그럼 전력을 탄소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를 다 지금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고 뭘로 바꿔야 되냐? 원자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원자력이 가장 탄소 배출 안 하는 거예요. 전력 중에는. 태양광, 장과는 정말 자연에 의해서 풍력을 발전시킨 것 같지만 지금 생태계를 죽여버려요. 잘못하면. 그 태양광 밑에 모든 생명체를 없애버립니다. 땅이 굳어버리고. 그 폐기 처분이 곤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다가 그냥 원자력 발전소 폐쇄해버린다고 해가지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해버렸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저것이 4호기까지가. 나머지는 전부 27개 가운데서 나머지 22개는 한국형 원자로예요. 한국산 원자로. 그래서 세계시장에서 제일 안정성을 검증받은 원자로입니다. 지난번에 영국에서 50조에 해당되는 원자력 발전 입찰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입찰해서 제일 좋게 합격했는데 통지서가 나왔어. 어느 나라 것을 건설을 수주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어도 누구 나라 정책이 탈원전이라고 하니까 누구는 안 쓰면서 남의 나라에다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다음 입찰에 들어오기라 이러고 있어요. 시험에 든 거 이거 큰 정책 실패입니다.
어찌 일 간에 우리가 이게 참 탄소를 탄소를 없앤다.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화력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다른 대체 에너지를 쓰려면 엄청난 천연가스를 들여와야 되니까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돼. 이 전력을 중지시킬 수가 없잖아요. 길들여져 버렸는데 이게 쓰는 것이. 이렇게 세상은 참 우리에게 험한 길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워지니까 소상공인, 개인들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큰 병입니다. 돈은 공짜를 받아먹으면 사람은 불안해지 안 받으면. 그러니까 그 정권 유지를 요구한다고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또 정권을 잡아야 그 지원금이 나오지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안 나올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 양심이 얘기잖아요. 나 너희들 저 담배꽁치만 일주일에 2번 가서 주서 30만 원 주잖아요. 응? 그러면 그거라도 못 받으면 노인들한테는 30만 원 큰 용돈이잖아요. 그 표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모두의 정치 전략입니다. 퍼플리즘이라는 거예요. 중남미의 사회주가들은 전부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러다 극단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냄비 뚜껑 두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길들이지 마라. 뭔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아들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청년들이 빚 갚아야 돼. 그렇죠. 그 국채를 어떻게 나라 빚인데 지금 1,000조가 안 넘는데 6년, 4년만 지나면 2,000조야. 그건 부도라는 게 국가부도 베네수엘라 보세요. 화폐가 못 쓰냐 그나라로서는. 그래서 금덩어리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제빵 하나 사는데 금 1g을 가지고 가야 돼. 돈 아예 못 써. 집에는 짊어지고도 계란 한 줄 안 주니까. 이게 금방 베네수엘라가 중남미에서 제일 잘 산 나라입니다. 미국의 세일 석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서 이번에 판단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진정한 뭐 누구 정파도 없고 정당에 가입도 하면 나한테 투표란 말도 없어. 찍고 싶어도 소식이 없어서 못 찍지만은 그렇게 해서 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정신 차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전기수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인구 저출산, 이것도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0.7이더만 0.9인 줄 알았더니 어제까지 발표 보니까 OECD에서 최하위야. 두 사람 결혼하면 두 사람 놔줘야만 그대로 승리가 되어갈 어느 정도라도. 근데 한 사람도 안 나그러. 안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도 고생하고 신혼 부부도 고생한다 얘기 나누면 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애들 과외부터.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부터 태어난 놈은 무조건 대학을 장학생으로 전체 직장까지 집까지 사준다고 그래. 날동말동해. 무슨 뭐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얘기할 것 같아요? 허리가 휴지게 돼 있는데 둘이 70년을 벌어도 아파트에 도전 못하는데 12억을 어떻게 벌어요? 둘이 직장 월급 받아가지고. 날강도 같은 놈들이지. 그리고 눈 뻘쭘히 뜨고 그 사람은 또 설계해놓고도 저기 책임 없다고 그랬다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어? 아, 저기 양심이 얼마나 두꺼우면 얼굴빛도 안 변하더만. 그래서 최고의 이익을 얻어서 성남시에 바쳤다고 그러더만. 참 세상에 그렇게 얻었나? 그래도 지지도를 안 보면 또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있기는. 뭐 이게 또 서로 간에 다르니까 이해가 안 갔어. 괜히 또 써서 넣으면 곤란하니까 다음부터 또 오지 말아볼 거 아니야.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 칩시다. 자, 결론은 뭐냐. 이제는 자연을 우리가 경외해야 돼, 경외. 두려움의 전제를 알아야죠. 자연을 함부로 해쳐볼 수 있다. 민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자기 편의주의제로 살았어요. 예를 들면 저 굴에 가면 로고다이라는 게 있어. 지리산 천안문 가기 전에 중간에. 그럼 옛날에는 남은 뱀사골에서 굴에 화암사까지 이틀 걸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세기 들고 찰밥 몇 장을 짊어지고. 근데 그걸 지금 한 5시간 가버려요. 도로를 놔놨기 때문에. 그럼 인간은 얼마나 문명 혜택을 받았습니까? 응? 그러다 저 옛날에 그 깡패들 데려다 도로 닦은 거야. 전두환 정권 때 뭐 청송 같은 그 깡패들 데려다 도로 닦은 데가 있잖아. 제주도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니까 얼마나 편해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단히 충격이 생겼다 이게. 노루라더니 산토끼라더니 무슨 저 양이라든 이런 것들이
아스팔트라는 길을 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로가 이동을 못하니까 생태계를 떠나버렸거든요. 산에 안 살아. 이거 어떻게 이런 게 문명 충격이야, 충격. 생전 산길로 만길을 토끼고 노르고 다치기 있었지, 도로가. 그것만 따라다니다. 어느 날 도로가 쫙 깔려버렸다. 이게 충격이야, 충격. 들짐승들한테는 이게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주목나무 같은 건 천년 산다는 거 아니야. 그것들이 말라버려요. 자동차가 지나가면 내연을 부르니까. 이걸 우리는 몰랐다. 그래서 노자 장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을 그대로 두라. 그게 유명한 무의자입니다. 자연은 그대로 두라. 어느 날 장자가 제자를 데리고 산길을 가는데 나무 한 나무가 옆으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장자 선생님으로 선생님 이 나무는 배부려고구만요. 그랬어요. 옆으로 겁니다. 그때 그 제자의 머릿속에는 나무는 기둥감으로만 쓰는 것. 이거 곱게 잘라야 된다 이게요. 근데 옆으로 컸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해버립시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장자가 등을 두들리면서 그대로 두라. 그리고 30년 세월이 흐른 뒤에 제자를 데리고 와요. 그 나무를 보여주려고. 나무는 옆으로 커가지고 아주 왕성한 가지를 남겨놓고 가지 밑에다 농부가 일하다 말고 멍석을 갈고 막걸리 한 잔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그늘을 제공해서 이게 무용대용론이야. 쓸모없는 눈이 크게 쓰인다. 선산시킨 나무는 빤듯한 눈이요 삐뚤어진 눈이요 굽은 놈이죠. 안 빼가니까 굽은 나무 누가 가지고 그걸 선산시키는 거야. 아주 유명한 말이야. 그 변종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킵니다. 이 난 중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난은 변종난입니다. 견딜 수 없이 포대끼면서 생태계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일으킨 거야. 자연에서.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학은 다른 새에 비해서 다리가 깁니다. 학다리가. 참새나 이런 물개나 오리나 다 짧잖아요. 근데 학은 왜 길까요? 학은 수를 상징해요. 목숨, 장수. 그러니까 아무거나 물고기를 주워 먹으면 농약 먹은 미꾸라지 먹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물속에서 청정한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할 필요가 있어 긴 거야.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야 내 말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거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실감 있게 얘기를 했어. 누구는 하는 강의 나같이 한 3만 번 강의를 했고 발록이 붙어서 하는 얘기 하는 얘기 점점해도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해보는 건데 이게 통일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겪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대단하신데 뭐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것만 읽으려고 2시간 읽어야 돼. 자, 끝을 냅시다. 대변력인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태평 앞으로 미래 세계는 문명은 서양 문명은 물질 문명이죠. 동양 문명은 정신 문명입니다. 이게 정신만 가지고도 안 되고 물질만 가지고 안 돼요. 몸뚱아리만 건강했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건강해도 몸이 망가지면 재구실을 못해요. 그리고 반드시 둘이 융합을 이루고 조화롭게 건강해야 된다. 그럼 서양은 과학기술이 발달했죠. 동양은 정신 세계가 발달했죠.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아까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인간 위주의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놨죠. 그거 안 된다. 이제 신을 직접 받아들여라. 그래서 종교의 대변이 된다. 이제 무슨 얘기냐? 지금은 모든 종교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교회 가신 분들 미안합니다만은 교회를 자랑해요.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그러고. 아직 서초동에 법원 앞에 서 있는 교회 좀 보세요. 얼마나 큰가. 7만 명이 한꺼번에 예배 보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한번 보세요. 규모가 큰 것을 자랑하던 시대로부터 개인 신앙 시대로 갑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라 이거야. 교회를 지금 안 가게 하나님 만들어놨잖아요. 못 가게. 그러니까 대형 기관은 교회가 헌금이 안 들어와. 설교 들어야 은혜 받고 해서 하다 뭉뚱뚱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 한 번 실망한데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참신앙을 찾아라. 그래서 신이 인간 앞에 직접 내려와서 역사를 하든지 민주주의라는 게 미국에서
정말 위대한 열매를 맺은 나라가 미국이죠. 민주주의에. 기독교 민주주의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당선되면 성서에다 성을 연결하고 선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앞에지만은. 근데 미국이 지금 의사당이 점령당하고 부정선거가 나왔다고 지금 트럼프가 이를 갈고 벅벅거리고 있잖아요. 체면이 완전히 굳겠죠. 신이 미국을 떠났습니다. 1년에 30만 개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목사님이 실업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16개가 나와 있습니다. 팔겠다고. 왜?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은행 부채를 못 갚아. 중대한 종교의 변화입니다. 신이 직접 내려서 관리하든지, 그럼 인간이 신 앞에 매달리든지, 신과 인간이 함께 통치할 시대가 온다. 이게. 신인 일체 시대. 민주주의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 왜?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든지 대통령 헌납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에서는 김정은이가 있는데 지가 위에 온다. 눈길만 이상하게 봐도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는 2인자가 없는 거예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 양쪽에 8명이, 한쪽에 4명씩 운구를 몰고 갔잖아요. 장성길이부터. 한 명도 안 남았잖아요. 김용기 교육부총리 박수 잘못 쳤다고 죽었고, 은근하게 박수 제대로 안 친다고. 장성택이도 건성각 쳤다고 죽었고, 또 이영기 참모총장 연설 도중에 안경 따봤다고 죽었고, 또 어떤 놈은 졸았다고 죽었고. 바로 지난 4월 15일 날 김일성이 태양절, 그날 김정은이가 무슨 악단, 교양악단, 저기 북한에 그 교양악단이라고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공연을, 연주를 봤어요. 봤는데, 그 악단장이 주의를 하잖아요. 악기, 부를 때. 근데 소리가 이제 화음이 안 되니까, 나오자마자, 김정은이가 이제 박수 치고 나가자마자, 거기서 그 단원화를 불렀어. 그 막 손가락을 쥐고 소리를 쳤어. 자네 뭔 이러고 어제 조락가니까 화음 좀 하나도 못 맞추냐 이게. 그 색스폰 분 사람을 호통을 치는데 김정은이 가다가 살짝 봤어. 저놈 불경죄에 걸렸다는 거예요. 응? 저놈이 다 나간 뒤에 지금 악단들끼리만 모여서 지도를 한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야. 근데 저놈이 아직 자리에서 뜨기 전에 어떻게 큰 소리를 쳤냐 이야. 이 사람을 이틀 후에 평양 대광장에서 공개처형을 해줍니다. 7명의 보안군 경찰이 한 사람에게 10발씩의 총을 장착해가지고 앞에다 나무를 세워놓고 눈을 가리는데 70발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어지러지 일어나는 싸움이다. 이게 그런 나라가 지금도 북한입니다. 이 한심한 나라가 이제 끝납니다. 왜 끝나냐? 20대 젊은이들이 김정은이 말을 안 들어. 철로 개인주의야. 여러분 이제 평양에서 아파트 거래된다는 말 들어봤죠? 프리미엄이 4억 5억 붙어 있습니다. 대동강변 아파트가. 소위 과학기술자 거리라고 있어요. 광복동에 무슨 창광산 호텔 막 이런 식 그 주변이 우리 오늘 강남 같아. 보통강 호텔 주변에 그 조망권이 존대죠. 아파트를 국가가 지어서 분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꿈켜놓는 데를 갖고 와 살아라. 돈의 실체를 알아보려고. 화폐가 그래도 안 나오니까 아파트 지어서 살다 보면 부인이 속삭일 거 아니에요. 가서 저 분양받아 살자고. 그래가지고 프리미엄 받고 팔고 이런 짓거리는 돈 거래 추적이 되잖아요. 그 돈을 빼서 국가 운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국가가 지금 가난해졌으면 벼알 하나, 벼씨 한 톨도 넘도록에 가서 주워다가 인민들 사는데 버텨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 신권한 행위식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젊은이들 세계는 통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금 오징어 게임 안 보는 나라가 있어,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안 봤는지 몰라도 오징어 게임 알죠? 넷플릭스가 그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을 쓰고 있잖아요. BTS가 뭐예요? 앞으로 전부 한국 것이 세계화죠. 샤이의 말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그 우연한 거 아니에요. 한글이 세계 공통 언어가 됩니다. 이제.
영어 가지고는 안 돼요. 영어는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어는 사람이 죽었으면 답이 많아야 죽었다고 돼야 돼요. 한국은 죽은 사람을 놓고 10,000가지를 얘기한다니까 뻗어버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은 인물 숨도 안 쉬네 뻗어버린 거야. 알아들어 금방. 저씨 뒤져버렸나?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뻗어버렸는가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10,000가지를 한다니까 한국어는. 다른 나라 언어는 세계 사람의 언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잖아요.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놈들 맥도날드, 일본 사람 여기서 미안합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뭐라고 하세요? 마구도 나루도 그럽니다. 표현 됩니까? 국제적으로 언어가 되거든요. 마구도 나루도 해가지고. 전 세계 언어가 한국어만큼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 되고 이 IT 사회는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스피드. 누가 빨리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는 데 싸움이에요. 한국 언어만큼 적은 시간에 가장 빠른 획수로 적은 획수로 의사전달하는 나라는 한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지금 광화문에 가보십시오. 외출 갔더라니까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그래서 어디 갔냐고 그때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불렀다는 거예요. 문자가 없어가지고 한글로 오려고 여기저기서 한글을 자기 나라 문자로 사용합니다. 표현은 달라도 이렇게 우리 세계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견디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형 모델이 세계 모델이 될 것이다. 우리 지금 메타버스란 말을 씁니다. 메타버스. 이상과 현실이 함께 있다고 그러거든요. 공간과 현상이 함께 있어요. 꿈속에 있는 세계가 현실로 나서요. 현실 세계가 꿈속에 들어가요. 이 혼란스럽죠 지금. 이것이 바로 4차 산업의 주력산업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력산업의 가장 핵심은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플랫폼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용어도 있잖아요. 그 중에 AI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로봇 산업이 주력을 이루겠죠. 전쟁 로봇 산업 없잖아요. 실제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3,000톤 탄수화물 안창호하면서 SLBM을 성공시켰어요. 다 알죠? 북한이 SLBM을 성공시키려고 지난번에도 실험하고 이번에도 또 실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했지 그동안에. 요거 하나 띄워버렸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김정은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스텔스 전폭기 F-35A 이거 40대 도입한 거 알죠? 응? 일본도 한번 2번째 도입했는데 그것은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죠. 평양을 돌아다니도 몰라. 김정일을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가지고 벙커에가 들어가지고 불안하니까 40대인데 지금 세대 지나면 국군의 날 띄웠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북한에서. 지하 100m에 들어가 있어 김정은이. 근데 이제 F-35 전폭기는 1차 폭탄을 떨어뜨리면 60m가 패요. 울산바위 같은 것이. 콘크리트는 뭐 한 100m, 그 다음에 흙은 200m까지. 그 바위가 60m가 폭파한다니까요. 근데 100m에 들어가 있으면 땅속에 들어가 바위 속에 들어가서 안 접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2차 폭발을 해. 쉬었다 또 터져. 110m까지. 그걸 실험한 거예요, 지난번에. 대단한 나라입니다. 돈 없으면 게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북한에 난리 났다는 게 그건 좀 우리 오징어 게임 본이라고 젊은이들이. 근데 이런 새끼들이 얼마나 웃기냐 보세요. 북한 돈 1불이 일반 북한 화폐로 8,000불에 바꿉니다. 8,000원에 1불이 원래 공식 화폐는 156원이야. 근데 8,000불에 거래가 돼. 8,000원에 북한 돈 8,000원. 지금은 강제로 좀 억제를 해가지고 한 5,000원 되는데 커피 한 잔, 커피 우리 스타벅스라고 있잖아요. 그런 커피가 평양에 4개가 있어요. 점심시간 되면 새카매에 줄 있었습니다. 4불입니다. 4불. 4불 32,000원 커피 한 잔에. 그런데 이 줄을 서서 끝이 없는 거예요. 요거 들고 가야만 사람 집을 가는 거예요. 커피 잔 가지고 계시네. 요거 한 잔 먹고 우리 젊은 직장 다니는 사람도 점심 먹고 나면 요거 들고 나오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거예요.
극도의 개인주의에서 아버지 훔쳐난 돈을 갖다가 만들었던 거예요. 옛날 저 현대 아파트에서 서학생 하나가 100만 원짜리 갖고 볼펜 사러 왔다는 거 아니야? 이 돈 얼마짜리인지 뭐냐는데 우리가 지갑에 있더라고요. 이게 북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0대 이상의 사회는 어느 정도 길게 일어났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세계적인 변화 속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안 먹힙니다. 미사일 발사를 북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쇳덩어리 쏘아서 뭐하냐고 그런 거예요. 열병식에 가서 막 환호를 하면서 막 수령만세를 부르면서도 골목에 가면 술 처먹고는 아랫동네 노래 부르자고 지들끼리. 그럼 찔렸고 붓게 피는 거 불러요. 그러다 끝을쯤 가면 무조건이에요. 아랫동네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예요. 인도양을 건너 태평양 건너서 아랫동네. 남쪽을 건너. 총살을 시킨다 해도 그 흐름을 못 막는 거예요. 이게 대세입니다. 이제 통일 준비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게 통일과를 어떻게 만들 거냐? 마음의 열정이시야, 열정.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통일은. 열정을 가져야 돼요.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중앙일보 보니까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 하나가 어차피 세계는 한국형 문화로 통일될 것이라고 얘기했더만 하죠. 근데 갖고 와서 차에다 놔뒀는데 그 메모지를 신문에 한 것을 그 양반은 4년 전에 벌써 BTS를 모르고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인문학을 강의했는데 900명씩 들었는데 강당에 4년 전에 BTS를 물어보니까 3분의 2가 모른대요. 몰라. 근데 한 2년 전에 물어보니까 절반이 알더라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니까 너댓 명만 모르고 다 알더라는 거예요. 야, 전 세계가 한국 문화로. 그래서 미국에 자기 후학 가는 대학생들은 그랬대. 유학을 서울로 가라고. 어차피 세계 중심 무대가 서울이 된다. 기분 안 나쁘구만. 원래는 살았던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의 삶이 참 크다. 우리가 당군의 천성민족이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이제 그 문화가 발굴돼서 정신문화, 물질문화, 종합한 문화, 한국문화야. 이걸 팍스 코리아나 그런 거예요. 한국이 중심에 쓴 세계 문명 시대가 온다. 팍스 로마가 있었잖아요. 2000년대에. 로마가 세계 중심지잖아요. 그 팍스 라틴어거든. 평화 중심이 로마이다. 그러다 팍스 브리튼에 가보면 영국이 세계 중심에 쓴다. 17세기 이후에.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중심에 서버리잖아요. 이제 미국 문명도 서양의 모든 문명은 지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한국적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도자를 뽑는 것도 하늘이 뽑는 거지 사람이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대통령 하늘이 낸다고 그래요. 이제 너무 걱정은 하지 말지만 정신을 차립시다. 방향을 엉뚱한 데로 가는 건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당장 돈 몇십만 원 준다고 해도 흔들릴 수도 있지, 사람이. 여기 사람이 안 흔들리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신 바짝 차려서 미래로 가는 사람이 중심에 있으니까 한국적 세계화를 만들자. 그런 시대가 하면 통일국가도 만들어질 거고 북한도 해방시키려 할 거 아니에요. 불쌍하잖아요.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 북한을 외면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가 좀 유익했으면 많이 감사합니다.